저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 김근태 의장의 8번째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근태 의장은 민주화의 상징으로 영화 남영동 1985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 김근태 의장의 직속 라인이기도 하죠. 2011년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오래 앓다가 향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12월 30일 오늘이 바로 그 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전시회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부인이시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따님 김근태 의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고명딸 김병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그냥 제 느낌인데 어머님보다는 아버님을 좀 더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한 번도 먼저 엄마 닮았다는 말보다는 예. 아버지 닮았다는 말을 항상 들었었죠. 아, 그러셨군요. 일단 저희 국민 TV에 혹시 전에 출연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혹시 그냥 괜찮으시면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편하게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태 재단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또 독립 큐레이터로도 일하고 있는 김병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2011년에 이제 그 김근태 의장께서 파킨슨병으로 먼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좀 힘드신 기억이긴 할 텐데 좀 어떻게 심정이 어떠셨는지. 고문 후유증 파킨슨병이 돌아가시기 전 5년쯤 발견됐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이 불편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극복할 줄 알았는데 급기야는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또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많이 다 성장했긴 했지만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 김병민 큐레이터 따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굉장히 힘들게 자랐죠. 아빠는 주로 감옥에 있고 엄마는 밖에서 뛰어다니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자랐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밝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청년으로 잘 자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한테는 저 아들이 또 있는데 아들과 딸이 아주 저의 소중한 동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아빠를 추모하는 행사 이런 걸 주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특하고 뿌듯하고 그래요. 이미 말에서 막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막 묻어나오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빠잖아요. 근데 좀 어떤 에피소드 아니면 기억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밖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도 집안에서는 좋은 아빠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밖에서 예.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면 예.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아빠는 못 되셨죠. 왜냐면 자랄 때 집에 안 계셨고 도피 생활 맨날 어디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막 형사들이 쫓아올까봐 지하철이나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숨어 계신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의 면회도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 김근태라는 사람 자체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상한 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양보다는 질이라고 옆에 계실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스킨십도 따뜻한 스킨십이 많으시고 그게 지금도 좀 많이 그리운 편이고 그런 걸로 이제 한 번 만났을 때 말씀을 또 잘해주시고 그리고 편지를 굉장히 이제 성의껏 저의 관점에서 뭐 본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편지들을 또 써주셔가지고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남지 않았나 아버지로서 예.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근데 약간의 비속어가 섞인 네. 젠장 좀 서러워합시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김근태 그 옥중에서 편 보낸 옥중 서간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옥중 서간집들은 다 절판이 됐고 다시 한번 김근태 그 편지들이 고문 직후에 쓴 편지들이라서 굉장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겨내려는 그 단어들로 채워져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던 그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게 묻어나는 편지들이에요. 제가 그때 5살이었고 예. 오빠가 8살이었는데 한참 이렇게 클 때라서 그립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보물 같은 편지들이라서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읽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기획이 됐는데 읽다 보니까는 저는 집에서 너무나 엄마의 편지를 많이 봤는데 예. 한 번도 출판이 되거나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꽁꽁 숨겨놔서 침대 밑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너무 이거는 엄마는 너무 사적인 편지다. 너네 자라나는 거를 아빠한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뭐 병민이가 한글을 깨쳤어요. 뭐 오늘은 아빠를 보고 싶다 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조금 하찮다 느낀 거죠. 사소하다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다 읽잖아요. 검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김근태 선생은 한자 한자 얼마나 생각을 하고 깨알같이 적어 쓰는데 인 선생은 휘리릭 그렇게 갈겨 쓰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좀 그렇게 썼던 거죠. 생활을 썼던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아이가 5살이고 7살이에요. 얼마나 그 혼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든지 알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다시 읽어보니까 바쁜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쓰다가 진짜 잠들어서 다음에 이어서 쓰기도 해요. 새벽에 들어와서 쓰다가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쓰고 이어지는 편지가 있기도 한데 그게 또 밖에서의 인재근의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신용복 선생님이라던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있어도 가족들이 쓴 편지가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냐. 왜 이런 옥중 기록들은 사라져야 되느냐. 우리가 같이 남기자. 그래서 짝을 지었죠. 김근태가 보낸 편지, 인재근이 보낸 편지. 거기다가 김병민이 조금 주석을 달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엮은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민주운동과 가족의 역사이기도 한 그런 일기장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왜 젠장 좀 서러워합시다. 그거는 김근태의 워딩에서 나왔는데 편지에서 저희가 아빠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저희는 어리고 엄마는 이것들을 폭로하고 외신도 만나고 전두환 정권한테 항의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민가협이라는 조직을 민주화 가족 실천협의회 그래서 양심수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그때부터 하셨어요. 너무나 바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맡기려고 큰 집에 저희를 맡기려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 아빠 없는 이사를 남편 없는 이사를 조그만 애기 둘 데리고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억수같이 왔대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우셨나 봐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쓴 편지에 그렇게 내리는 비에 눈물 콧물 흘리며 울자 젠장 우리 좀 서러워합시다라는 그런 말이 빗물에 콧물 눈물 흘려버리면 어떻겠소 이렇게 쓴 편지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근데 출판사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요즘 제목에 어떤 컨셉에 맞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민주주의자 김근태 뭐 이런 예. 너무나 항상 민주화의 대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낸 책이죠. 그렇군요. 그 편지,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편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편지가 하나 있다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꼽기 힘든데 제가 좀 항상 좀 새기고 있는 편지는 저희가 어렸을 때 등대직이라는 노래를 배워서 예. 이제 감옥 교도소에 가서 그 노래를 배워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고서는 항상 그렇게 뭘 배우면 가서 한겨울에 맞아요. 그 노래를 둘이서 부르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쓰신 편지인데 내용이 등대직이라는 노래를 너네들이 부르고 들어와 생각해보니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슬픈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등대지기가 바다에 나가서 이 바다 돌아오는 어부들에게 불빛을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느냐.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금 처지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막 설명을 하시면서 뭐 문익환 목사님이라던가 전태일 열사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사람들하고는 떨어져서 외롭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불빛을 쏘아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도 너희들한테 아버지도 그런 등대지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에게 지금의 상태를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나중에 읽어서는 좀 그 아버지와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위로해주는 그런 편지가 됐죠. 그렇군요. 뭐 하나하나 얘기 들을 때마다 김근태라는 그 뭐 아버지로서의 김근태, 민주주의자로서의 김근태를 새롭게 또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족분들이 진짜 같이 투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좀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좀 어떻게 좀 고생을 하셨는지 그 아버지를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겉으로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김근태라는 인물은 뭐든지 이렇게 감정의 표현이라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확 튀어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이제 꾹꾹 눌러 담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어서 제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시기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시기를 그냥 못 넘어가시고 굉장히 몸살을 앓으세요. 항상 매년. 매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몸이 갑자기 안 좋으신데 잘 못 일어나시네. 그러면 그게 9월이 다가온 거를 그때 아는 거죠.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이 됐고요. 사실은 그 돌아가신 해에도 그 시점부터 안 좋아지셔서 12월에 돌아가신 그렇게 됐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것 중에는 치과 치료가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러니까 수술대를 못 올라가셨어요. 그게 전기 고문에 사용되었던 칠성판이라는 예전에는 그게 이 시체를 염하던 판이었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개조해서 고문 기술자들이 전기 고문을 위한 판으로 만든 거죠. 남영동 대공부실에 가보면 방들이 다 조금해요. 조사실이. 근데 김근태가 있었던 515만 두 방을 합친 것처럼 커요. 거기가 VIP 방이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칠성판이 들어가서 전기 고문을 할 수 있는. 전기 고문을 할 수 있게 그 사이즈가 컸군요. 그쵸. 방 사이즈가.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어디 수술대를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치과 치료 하다가도 이게 약간 그 쇼크가 오셨었고,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지 말자고 차라리 쇼크가 와서 이렇게 반응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가 굉장히, 저도 아빠 닮아서 이가 튼튼한데 고문 당하면서 이게 너무 악 다물어 가지고 어금니가 바스라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치과 치료를 못 받으신 거죠. 그리고 비염이 좀 심하셨는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많아서 굉장히 주변 분들이 비염 수술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그게 가족들도 잘 모를 정도로 그게 이제 수술 때 올라가는 게 좀 힘드셔서 하지 못하셨던, 미루셨던 것 중에 하나죠. 정말 제가 지금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관찰을 했는데 말씀하실 때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지금. 네, 뭔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점이 뭐냐면 이제 저희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도 보여지는 정치인은 어때야 된다는 걸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세심함, 고문 후유증에 대한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피해자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기댈 아버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아파요. 자, 이제 운동 민주주의자로서의 좀 김근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정치가로서의 김근태가, 이제 김근태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가로서의 김근태를 좀 딸로 평가하지 말고 유권자, 국민의 한 명으로서 뭐 국회의원도 했고, 사실은 2002년 대선 경선에도 나왔다가 떨어지기도 했고, 뭐 노무현 후보한테 밀려서 떨어지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장관도 하고 의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운동가 하실 때도 쫓기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많이 못 만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못지않게 정치활동 하실 때도 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김근태도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줬던 김근태 키워드들이 있는데, 따뜻한 시장 경제를 추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때는 뭐 그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한 5년에서 10년 전에 김근태가 했던 얘기. 그다음에 평화가 밥이다. 이것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키워드나 이런 언어가 됐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한 얘기였기 때문에 뭐 좌파다 뭐 이런 공격을 같은 진영에서도 많이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보다 뭐 반보 먼저 가야 된다, 정치인은 그런 얘기 하셨는데 김근태는 저는 한 5보 먼저 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촛불 때 촛불 혁명 때 약간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민주운동가 김근태의 삶이라는 게 혼자만 민주운동가가 아니거든요. 저희 가족들의 삶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린 시절은 뭔가라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김근태의 그 희망은 힘이 시대라는, 그래서 이름 모를 익명의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주장할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6월 항쟁 때의 얘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거는 이제 제가 기억에 이렇게 딱 남는 6월 항쟁 때
너무 어렸으니까. 예. 근데 촛불 혁명 때 사람들이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김근태의 그 말이 실제로 맞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뤄졌구나. 네, 김근태의 말이. 너무나 그렇게 세상을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던 저에게 약간 그 촛불혁명의 그런 의미를 또 가져다 줬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우리 가족의 삶을 부정했다가 다시 좀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역사적으로 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저에게 보상 심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됐을 때 제가 좀 그런 정구현. 네 그럴 때 저는 보상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군요. 진짜 김근태 의장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민주화 운동을 막 이렇게 하고 고초를 겪은 이런 것들이 좀 내면화돼 있는 것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쵸, 정말로.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로. 트라우마, 뭐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면 트라우마고 네. 트라우마. 좀 컨셉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게 지금 기획이 됐고 진행이 되는지 큐레이터시니까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따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추모 전시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김근태라는 인물, 사람을 기리는 것보다는 김근태의 정신을 계승하는 전시를 하자. 처음부터 그런 기획하에 저희 추모전이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분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잡아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도래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전시 기획이 되었는데 도래할 공동체, 영어로 하니까 The Coming Community.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제되면서 저희가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김근태가 생각했던 도래할 공동체는 평화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2006년에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성명을 하시는 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어야 한다. 평화가 지속돼야 이제 평화가 곧 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굳건한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평화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고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뜻을 두고 앞으로 도래할 공동체에서는 이런 배제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나 화합할 수 있을까라는 김근태의 질문에 예술가들이 모여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김근태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방금 큐레이터께서 설명하신 것들에 대충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평화가 밥이고 평화, 공존, 번영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게 그 김근태 정신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라고 또 불리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경청의 자세, 대화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것들을 꾸준하게 발굴을 하면서 이것들을 좀 현재화해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전시를 통해서. 아까 전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추모전인데 진짜로 뭐 김근태 사진 걸려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재봉틀 뭐 우리 좀 편한 말로 미싱이라고 부르는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는 뭐 재봉틀 미싱이 있고 거기에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뭐
왜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지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렇게 뭐 작가마다 주제가 다른데 미신이 들어와 있는 그 작가 이브록 작가님의 작품인데 개성공단이라는 그 공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거기에 북측 노동자와 한국 기업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폐쇄가 됐지만 그 공간에서는 어쨌든 남과 북이 함께 했던 공동체인 거잖아요. 예.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개성공단을 상징하는 공간을 그 이브록 작가님이 꾸미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막 글귀들 써 있는 거는 실제 개성공단에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 그걸 아카이브로 다 뒤지셔서 거기서 예.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표로 빼나왔는데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예, 예. 뭐 품질이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한다, 예, 뭐 이런 예, 걸 예, 예. 그런 재미있는 지점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같이 전시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카메라를 보면 되나요? 예, 이거를 보시고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해보시죠. 아빠 항상 보고 있는 거 맞죠?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눈이 살짝 내릴 때 내 어깨에 와서 내릴 때 아주 따뜻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날 때 그럴 때 아빠가 내 옆에 와 있다고 항상 생각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할게.